꽃님이님들, 요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통장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실제로 2026년 이후 금융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조금씩 쓰고 자녀명의 통장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분석되는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꽃님이님께서 나쁜 의도로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닌데도 거래 방식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여러 번 나눠 찾으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걸릴 수 있고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뒀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생 세금 한 푼 안 내고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이상 우리가 그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꽃님이님께서 일상적으로 하시는 금융거래 중에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한 행동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기록을 남기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꽃님이님께서 평생 지켜온 소중한 자산, 억울하게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꽃님이님의 취향을 알았습니다. 우주꽃길 확인입니다. 오늘도 우주꽃길로 들어가 보시죠. 말하는 대로 꽃길 가봅시다. 얼마 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72세 정미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숙님은 평생 절약하며 사신 분입니다. 집에 현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계셨는데 요즘 금융사기 뉴스를 보시고 불안해지셔서 은행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천만 원을 입금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봐 일주일에 걸쳐서 500만 원씩 6번 나눠 입금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분산 입금 패턴이 자동으로 감지됐고 결국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미숙님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한 건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다행히 과거 퇴직금 기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소명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꽃님이님께서 전혀 나쁜 의도 없이 하신 행동이 시스템상으로는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를 모르고 하신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금융거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방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를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기록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조심스러운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꽃님이님께서 일상에서 하시는 금융거래 중에서 세무상 주의가 꼭 필요한 행동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입출금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한 번에 거래하면 은행에서 신고를 하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입금하려다가 5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입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는 분산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특정 금액 이하로 여러 번 쪼개서 거래하는 게 오히려 의심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이런 패턴의 거래가 적발되는 사례가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김영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김영호님은 집을 팔고 받은 현금 5천만 원을 일주일 동안 1천만 원씩 5번에 나눠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셨지만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꽃님이님,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정당한 자금을 여러 번 쪼개서 넣는 게 의심을 받습니다. 만약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은행에 맡기실 거라면 한 번에 입금하시고 필요하면 그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통장 거래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시고 특히 큰 금액이 들어왔거나 나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단히라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본인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자녀 명의 통장을 본인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통장을 마치 본인 통장처럼 쓰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계속 돈을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 빼서 쓰시고요.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하시면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통장 명의자의 소득과 입금액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받는 자녀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면 그 차액 100만 원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를 보면 가족 간 통장 대리 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이런 패턴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5세 박순자님 사례를 보면요. 박순자님은 딸 명의 통장에 10년간 매달 50만 원씩 넣으셨어요. 딸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거였는데 딸이 집을 사면서 이 돈을 쓰려고 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0년간 누적 금액이 6천만 원이었고 증여공제 한도를 넘어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꽃님이님, 자녀를 돕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급한 돈을 빌려주는 건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넣어주시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성인 자녀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정말 증여를 하실 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고 증여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니 이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세 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오랜 기간 보관해온 현금을 별다른 자료 없이 금융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현금 거래가 일상이었죠. 월급도 현금으로 받고 부업으로 번 돈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집 금고에 보관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은행에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30년 전에 받은 월급 봉투는 없고 부업으로 번 돈에 대한 영수증도 없어요. 그냥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이 안 되면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최동식님은 40년간 모은 현금 8천만 원을 입금하셨다가 세무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최동식님은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일하시면서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셨고 그걸 조금씩 모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 급여 기록이 없으니 소명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의 확인서와 공사 현장 기록 등을 찾아서 겨우 마무리하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드셨다고 하세요. 꽃님이님, 지금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두세요. 옛날 통장 사본, 퇴직금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뭐든 좋습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출금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자주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세금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라는 게 상식적인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시는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매달 1천만 원씩 보내시면 과연 그게 생활비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조세심판원의 2024년 판례를 보면 월 500만 원 이상을 생활비 명목으로 장기간 송금한 경우 그중 일부를 증여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7세 이영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영희님은 혼자 사시는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셨어요.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신 건데 3년간 누적된 금액이 억 단위가 되면서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실제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고려했을 때 매달 300만 원은 과도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결국 일부는 증여로 인정받지 못했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꽃님이님, 가족을 돕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와주실 거라면 금액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시고 통장 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겨두세요. 5번째로 주의하실 건 여러 명의 가족 통장을 돌아가며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통장, 배우자 통장, 자녀 통장을 번갈아 가며 쓰십니다. 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저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요. 본인들끼리는 다 아는 돈이지만 시스템에서 보면 복잡한 자금 이동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추적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빈번하면 증여 회피나 재산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설령 모두 정당한 거래라 해도 나중에 일일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족 간 통장 공동 사용은 명의 도용이나 자금 세탁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거래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71세 강미란님은 본인 통장과 남편 통장, 딸 통장 3개를 사용하셨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좋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적금 들 때는 또 다른 통장 쓰시고요. 그러다가 딸이 집을 살 때 계약금이 필요해서 강미란님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게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과거 거래 내역을 다 정리해서 이건 원래 딸 돈이었고 엄마 통장에 잠깐 맡겨뒀던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꽃님이님, 통장은 각자 이름대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굳이 옮기셔야 한다면 그 이유를 메모로 남기시고 나중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도 기록을 남기세요. 특히 자녀 통장은 자녀 돈만 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로 현금으로 큰 금액을 직거래하시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물품을 사고 팔 때, 농산물을 거래할 때,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 거래한 돈이 나중에 통장에 들어가면 그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고 현금 2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그 돈을 입금할 때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셨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요. 한국세무사회의 2024년 자료를 보면 현금 거래 관련 소명 자료 미비로 인한 과세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는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73세 윤태준님은 농사 짓는 땅을 팔고 현금 1억 원을 받으셨어요. 매수자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받으신 건데 나중에 이 돈을 은행에 넣으려니 매매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가 있어서 해결됐지만 만약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실 거예요. 꽃님이님, 요즘은 현금 거래를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시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나중에 증빙도 쉽거든요. 정현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시고 즉시 은행에 입금하세요. 7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해외 송금을 자주 하시거나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시는 경우입니다. 요즘 해외에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해외 송금도 늘고 외화 거래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들이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10,000 이상 해외 송금은 자동으로 보고되고 외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기록됩니다. 자녀 유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시는 건 문제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주 보내시면 그 목적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관세청의 2025년 통계를 보면 해외 송금 관련 세무조사가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경우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제가 상담한 65세 서명호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3년간 매년 $50,000씩 보내셨어요. 유학비와 생활비였는데 누적 금액이 커지면서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받으셨습니다. 결국 유학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서 해결하셨지만 미리 기록을 잘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꽃님이님, 해외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유학비라면 입학허가서, 생활비라면 거주증명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나눠 보내시는 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상에서 자주 하시지만 세무상 주의가 필요한 행동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금융거래에 목적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보통 받는 사람 이름만 쓰고 보내시죠?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간단하게라도 용도를 적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비, 경조사비, 차용금 상환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3년 전에 보낸 500만 원이 뭐였는지 통장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메모가 있으면 바로 설명이 됩니다. 특히 가족한테 보낼 때 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메모가 없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간단하게 생활비 11월 이렇게만 써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조성우님은 매달 딸에게 200만 원씩 보내셨는데 매번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셨어요. 2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메모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생활비는 증여가 아니라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쓰실 때 이체 메모 쓰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한두 글자라도 남기세요. 나중에 그게 꽃님이님을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통장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고 중요한 거래는 별도로 정리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통장 정리를 안 하세요. 오래된 통장은 버리시고 거래 내역도 확인 안 하시고요. 그런데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억울해도 증명을 못해요. 통장 사본을 출력해서 보관하시든 인터넷 뱅킹으로 파일을 저장해 두시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특히 큰 금액이 들어오거나 나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노트에 적으시든 엑셀로 정리하시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날짜, 금액, 상대방, 용도 이 4가지만 적어두시면 충분합니다. 66세 한정숙님은 10년치 통장 내역을 모두 엑셀로 정리해 두셨어요. 거액이 오간 거래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옆에 간단한 설명도 달아두셨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 자료 덕분에 하루 만에 마무리하셨습니다. 꽃님이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치 통장 내역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큰 금액 위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나중에 꽃님이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로, 현금 거래는 최대한 줄이시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기세요. 요즘 세상은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기본입니다.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나중에 증명도 쉽거든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현금보다는 이체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 만날 때 현금 봉투를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는 계좌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도 명확하고 날짜도 기록되고 나중에 서로 기억이 안 나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 현금으로 받거나 주셔야 한다면 영수증이나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세요.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왜 이 4가지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큰 금액이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74세 김철수님은 지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실 때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써두셨습니다. 3년 후 돈을 돌려받으실 때 그 차용증 덕분에 문제없이 처리하셨어요. 만약 차용증이 없었으면 돌려받은 돈을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그 출처를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인지, 부동산 매매대금인지, 모아둔 생활비인지, 그리고 그걸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간 돈 거래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증여할 거면 제대로 신고하세요. 자녀한테 돈을 주실 때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명확히 하세요. 빌려주는 거면 차용증을 쓰시고 주는 거면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애매하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성인 자녀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주시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를 도울 수 있어요. 한꺼번에 주시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셔야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세금이 아까우시겠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68세 이광수님은 아들 집 살 때 7천만 원을 주셨는데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요. 5천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셨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꽃님이님, 자녀를 돕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제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세금도 절약하고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금융거래를 점검하시고 이상한 패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1년에 한두 번은 본인 통장 내역을 쭉 훑어보세요. 큰 금액이 오간 건 없는지, 기억 안 나는 거래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메모를 보충하세요. 특히 여러 통장을 쓰시는 분들은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돈이 자주 오가면 나중에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주거를 통장 하나를 정해두시고 거기서 관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쓰시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내역을 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혹시 모를 실수나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72세 오경희님은 매달 말일에 모든 통장 매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손자 용돈을 보냈는데 금액을 잘못 입력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수정하고 손자한테 연락해서 정리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했으면 이게 뭔지 몰랐을 거라고 하세요. 통장 점검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10분이 나중에 꽃님이님을 큰 문제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다가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움직이거나 증여를 하시거나 복잡한 거래를 하실 때는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료가 아까우실 수 있지만 나중에 잘못돼서 세금 더 내고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리 한번 상담받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도 무료 세무 상담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상담 서비스가 있고요. 꼭 큰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67세 신미경님은 집을 팔고 자녀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으셨어요. 상담료 50만 원 들였는데 그 덕분에 증여세를 1,000만 원 넘게 절약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증여 시기와 방법을 최적화해 줬거든요. 꽃님이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렵거나 불안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제도가 바뀌는 걸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괜찮았던 게 매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혜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뉴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큰 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만 아셔도 도움이 됩니다. 또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세무교육이 있으면 참석해보세요. 같은 연령대 분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한 7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께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꽃님이님,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관리 방식을 되짚어보겠습니다. 큰 금액을 여러 번 쪼개서 입출금하는 것, 자녀 명의 통장을 본인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 오래된 현금을 별다른 자료 없이 입금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선의에서 나온 거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자동으로 감지되고 분석되는 시대가 됐어요. 꽃님이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래 패턴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과거 기록을 다 뒤져야 하고 증빙 자료가 없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들이 마치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조사받는 기분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래의 목적은 남기고 통장 기록을 잘 보관하고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가족 간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혹시 세무조사가 나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시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니까 조사도 빨리 끝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떳떳하게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28년간 수많은 꽃님이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결국 기록이 꽃님이님을 지킨다는 겁니다. 완벽한 기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단한 메모, 통장 사본, 영수증 한 장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바로 최근 1년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큰 금액이 오간 거래가 있다면 그게 뭐였는지 메모해 두세요. 노트에 적으시든 통장 앱에 메모하시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30분이 나중에 꽃님이님을 큰 문제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님이님께 당부드립니다. 세금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꽃님이님이 평생 지켜온 소중한 자산, 불필요한 오해 없이 잘 관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꽃님이님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